요양원이 싫으면 원룸으로 가세요. 그 집은 내 집이야. 네가 왜 내 집을 팔아? 그 집은 이미 팔았다고요. 이 이야기는 집도 추억도 아들도 잃었던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노인이 외롭고 불쌍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요, 전 이제 혼자가 좋아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마음 써야 할 사람 없이 그냥 나로 사는 삶. 이제야 알았지만 이게 참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담했던 건 아닙니다. 한때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은 무조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저 엄마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희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전 그냥 평범한 엄마였어요. 아니, 할머니라고 해야 맞겠죠. 가끔 손주 사진 한 장 오면 괜히 혼자 웃고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면 그걸로 마음이 채워지던 그런 사람. 사람은요, 가족에게 기대하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나 혼자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막상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먼저 반응해요. 우리 애인가? 그 기대감이 참할 때가 있어요. 아침마다 혼자 밥 차리고 조용한 방 안에서 TV 소리만 들릴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죠. 혼자라는 외로움을 그 말로 눌러가며 살았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혼자 지내는 거 불편하시지 않아요? 이번 주에 갈게요. 가서 얘기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제가 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날 아침 새벽부터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티내고 싶었던 거죠. 며느리와 손주까지 같이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랑 영양제, 보양식까지.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챙기려나 보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무릎은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면서요? 그 말투가 참 다정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제 나를 데려가려는구나. 그 순간 가족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더 약한 척 했어요. 요즘 뭐가 이렇게 아픈 줄 모르겠다. 다리도 아프고 어제는 글쎄 지갑을 냉장고에 넣고 한참 찾았지 뭐니. 그러면서 아이들 눈치를 살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기대에 차 있었죠. 식탁에 앉아 갈비찜을 앞에 두고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아이들이 함께 가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따라가야지. 내가 가서 손주도 돌봐주고 해야지. 그때였죠. 아들이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왔어요. 그 말투가 너무 조심스럽고 진지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요양원? 저는 순간 어이없어서 웃어버렸어요. 아이고, 무슨 요양원이야.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밥도 잘 챙겨 먹는데. 아들은 제 눈을 피했어요. 며느리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한숨을 쉬었고요.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는 건 이제 위험해요. 지난번에 약속도 잊었다고 하고 전화번호도 가끔 틀리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묘하게 먹먹하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니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오히려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안전해요. 그 말에 저는 묘한 불안이 스쳤어요. 이게 나를 위하는 진심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며느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병원 예약증, 그리고 치매 선별 검사 신청서.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니? 제가 묻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검사 한 번만 받아보면 지원금도 나오고 국가에서 도와줘요. 지원금.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그제야 아들,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사온 적 없던 보양식, 영양제, 과일 바구니. 갑자기 다정해진 말투, 애틋한 표정, 모든 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아직 괜찮다. 그런데 왜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니? 그때 아들이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 혼자 계신 거 신경 쓰이고 힘들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잔인하다고 느껴졌을까요? 힘들었다는 말은 마치 당신은 이제 짐입니다. 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대화가 끝날 때쯤 며느리가 조심히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요양원 들어가기 더 쉽대요. 어머니 평소에 지갑이나 핸드폰도 어디 뒀는지 잘 기억 안 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아, 아이들이 나를 데려가려던 게 아니었구나. 아이들이 온 건 나를 정리하려던 거였어요. 그날 밤 혼자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애들에게 이 정도의 존재였구나. 웃기죠. 바보 같은 건 그 아이들이 아니라 저였어요. 기대를 했다는 게, 여전히 내 자식을 믿었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계속 독촉했어요. 엄마, 검사 날짜 정했어요? 요양원 상담 예약해야 해요. 혼자 사는 건 이제 위험해요. 그 말들이 관심이 아니라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내 아들은 내가 혼자여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짐이 될까봐 겁냈던 거라는 걸.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이 먹먹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서둘러 요양원을 이야기한 이유를, 그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목적을.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아들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과일이라도 사오고 손주가 먼저 달려와 안겼을 텐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이 문을 열자마자 제 집을 둘러보듯 천천히 훑어보더라고요. 엄마, 집 정리해야 해요. 요양원 들어가면 이 큰 집은 있어도 의미 없잖아요. 그 말에 순간 숨을 멈췄어요. 큰 집? 아들이 내 집을 자기 집처럼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아들이 내려왔어요. 잠시 담배를 핀다고 나갔죠. 아들이 나가고 조금 있다 오늘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란 게 생각났어요. 쓰레기를 들고 나갔는데 아들이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등기 이전은 제가 진행할 거예요. 네, 대출 상환하고 남는 금액은 제 계좌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때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제 이름, 제 인생, 제 추억이 담긴 집을 자기 마음대로 매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스레 물었어요. 너 혹시 내 집 팔 생각이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요양원 비용도 들고 언젠가 정리해야 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맞아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을 꺼내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이미 제 인감도장을 챙겨갔다는 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너 혹시 내 인감도장 가져갔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가 잊어버릴까봐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걱정돼서 요양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걸 정리하기 위해 서두른 거였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당장 도장 가져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냥 제 말 좀 들으세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날 위한다면서 내 것을 가져가기 위해 계획한 게 제 아들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사전 동의서.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류엔 이미 제 서명과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내가 준 사랑, 희생, 눈물, 기다림. 그 모든 것들이 저 종이 한 장보다 가벼웠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저 정리해야 할 마지막 책임? 그날 새벽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고. 아들이 아닌 누구도 아닌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에는 나이를 숨길 수 없는 흔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단단함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닌 나로 살아보자. 저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하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다시 경험하고 싶은 것. 쓰다 보니 저도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이 적히더라고요. 여행, 꽃꽂이, 클래식 공연, 바다 보러 가기,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다시 웃기. 다음 날 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에 그냥 입던 평범한 옷이 아니라 제일 아끼던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문을 나서는데 제 발걸음이 떨렸어요. 그 감정이 뭔지 늦게 알았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오랜만에 찾은 동네 카페에서 카푸치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예전엔 늘 가장 싼 메뉴로 시키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켰어요. 다음 주에는 혼자 버스를 타고 바다에 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파도를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순아, 너 살아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요가도 배우고 문화센터도 등록하고 사람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끝이 떨리고 괜히 부끄럽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제 삶에 다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 저는 외출했다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 트럭 2대,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제 옷, 제 책, 제 사진, 내 인생을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잠깐, 그거 나요. 그거 다 제 거예요. 오늘 이사하기로 하셨잖아요. 이거 보세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곳에는 제 집 주소와 아들 서명이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집 이사를 왜 네 마음대로 해? 아들은 전화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엄마, 집은 팔렸어요. 등기 이전도 끝났고요. 뭐? 엄마 도장 저한테 주셨잖아요. 저는 어이없어서 대답했어요. 네가 가져간 거지?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엄마 어차피 혼자 살기에 그 집 너무 크잖아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누가 네 엄마야? 그렇게 소리치자 아들이 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양원이 싫으면 원룸으로 가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엄마 새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너 당장 내 집 돌려놓지 못해? 뚝, 뚝, 뚝.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어요. 그날 제 인생은 무너졌어요. 집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이 컸어요.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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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째 말 한마디 없이 지내던 어느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순 여사님 맞으십니까? 문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그 시선엔 예의와 존중이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죠.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가 예의를 갖추어 말했어요.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순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누구시죠?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여사님의 남편분에게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사람 이미 오래전에 떠났는데요.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어요.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사님이라도 찾으려고 수소문했지만 알아낸 주소지에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야 찾아온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한 장의 문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산량도 확인서, 금액 100억.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아주 천천히 종이 위의 숫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100억? 이게 기적일까요? 버텨온 세월에 대한 값일까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여사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이제 여사님 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은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죠. 여사님, 되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에 서명했고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과 며느리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장소 변호사 사무실, 제목 자산 및 상속 관련 중요 안내, 그리고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한껏 올라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어머님한테 그 집 말고 재산이 더 있었어? 아들이 대답했죠. 글쎄, 없었을 텐데 나 말고 자식은 없으니까. 있었다고 해도 내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를 부른 거 아니겠어? 아들과 며느리는 기대에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남는 금액은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어머니가 인감도장을 저한테 줬잖아요.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순 여사님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부동산 매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행위는 사문서 위조와 재산 탈취 시도에 해당합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다. 고소는 안 한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우리 마음을 이해한 거지. 대신 오늘로 인연 정리하자. 그 순간 사무실 안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100억 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면 배제 신청서, 그리고 또 하나. 전 재산 사회 환원 기부 공증 계약서, 금액 100억, 용도 노인 고독사 예방기금.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제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건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잘하면 되잖아.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뭐? 요양원이 싫으면 원룸에서 살라던 말. 너한테 그대로 돌려줄게. 아들의 눈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따뜻한 봄날, 햇살이 유리컵 위에 반짝이던 오후, 저는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작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정순아, 너는 이제 너로 살아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롭고 안쓰럽다고. 하지만 전 압니다. 가장 외로운 삶은 함께 있으면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걸.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찾으세요.